연애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도 세간의 화제가 된 다양한 풍문을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성폭행 혐의 논란으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갇혀 있어요. 그의 집에서 발송된 SOS 문자의 정체는? 대한민국 톱 여배우 김혜수. 13억 원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남모를 아픈 가족사 공개한 사연은? 유명 간판 앵커의 추락. 시사 프로 진행자였던 그는 알고 보니 습관적 몰카범. 배우 이여름 징역 위기에 처했다. 태국 국립공원이 그녀를 고발한 이유는 조개 때문. 송송 커플에 이은 또 다른 태양의 후회. 배우 박환희가 협의 이혼 6년 만에 전 남편과 진흙탕 싸움 벌이는 이유는? 연예계를 뒤덮은 사건 사고부터 스타들의 사랑과 전쟁까지 풍문으로 들으시면서 지금 공개합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강지환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문자 신고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A씨가 9일 밤 9시 41분께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강지환의 집에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대신 신고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강지환 씨의 그 광주 자택으로 출동을 해서 강지환 씨는 현장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강지환 씨가 직원분들이랑 같이 회식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 회식에서 나온 인원들끼리 강지환 씨의 집에서 따로 이제 조촐하게 회식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2차 술자리를 하게 된 거죠. 술을 마신 뒤에 여성들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강지환 씨가 이 방으로 직접 들어와서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그녀들의 주장입니다. 네, 정확한 상황은 뭐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긴급 체포된 강지환 씨는 뭐라고 진술을 했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강지환 씨는 경찰 조사에서요.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유는 전혀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옆에서 여성이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도요.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전혀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혹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 정도로 얘기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긴급 체포돼서 강지환 씨는요. 조사받은 후에 구치장에 구금이 됐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던 모든 연예인들이 긴급 체포가 되거나 유치장에 구금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들의 긴급 체포와 유치장 구금의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그들이 본 아직은 언론,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정도는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사실은 몸이 신체를 가누지 못할 정도가 돼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저도 술에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맥주 2병, 3병만 먹어도 취해서 뭐 심장 뛰고 난리가 나는데도 술이 취했다는 알지만 대충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분명 조금은 날 텐데 어느 정도는. 예, 어느 정도 뭔가 중요한 행동을 내가 할 때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강지환 씨가 예전에 잡지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작품에 들어가면 매우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스태프가 일부러 회식 자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한테 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회식 자리를 통해서 좀 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 때 자기를 좀 내려놓고 좀 뭐 스태프들이 대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테이블에도 뭐 먼저 올라가고 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스태프와 술을 잘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에서요. 네, 그래서 본인이 술을 마실 때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사실 이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 뭐 이번에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을 아주 거짓말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그의 술버릇을 안다면. 근데 이게 비단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핑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강지환 씨의 평소 성격이나 술버릇이 어떤지 아니면 술을 같이 마셔보신 적이 작품이나 있는 뭐 분이 예,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한번 강지한 씨가 그 현재 소속사랑 처음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기자들을 불러서 좀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네. 있는데 사실 술자리를 좀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드시는 모습이었고 일단 대내외적으로는 좀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도라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이제 도라이로 변한다, 나는. 그래서 안 마신 거죠. 아, 혹시 그럴까봐? 2016년도 그 한 인터뷰에서 강지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주량은 뭐 한 병 반 정도, 2병이 넘어가면 다음날 지장이 있더라 얘기를 하고 술 버릇에 대해서는 집에 가는 사람은 좀 잡는다.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1차 했던 회식했던 그 사람들이 강지한 씨의 이런 술 버릇을 알았다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집까지 가는 걸, 뭐 이런 누리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배우 강지환 씨와 이 여성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강지한 씨네 집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인에게 문자로. 그러니까 강지한 씨는 아마 신고한 줄 전혀 몰랐을 거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추측이지만 강지한 씨가 아마 아직 아무데나 전화하거나 알리지 말고 기다려봐라 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 두 명이 아직 어린 스텝이니까 네, 진정시키면서 뭔가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밖에 알려질까 봐 좀 그러던 사이에 이제 문자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들이닥친 게 아닐까 정황상 좀 그렇게 보이지. 네. 이제 두 사람이 대리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러 추측을 하는데 뭐 정말 당한 게 맞냐 이런 솔직히 댓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보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댓글을 봤던 것 중에 좀 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왜 남자 집에 가냐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여성들에게 왜 그 장소에 갔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으로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요. 왜 여자가 그 집에 갔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말에 이 이제 말에 덧붙여서 뜻에, 아니, 저의 그냥 생각이지만 집을 왔다 갔다 이미 했겠죠. 네 맞아요. 네, 편하게 스텝이니까 매니저 게다가 같이. 혼자가 아니라 두 둘이니까. 명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어떻게 뭐 친구인지 뭐 동료인지 아무튼 같이 있는 것이고 이 강지환 씨 굉장히 유명한 스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상 자체를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적으로 엮여 있는 이거 관계고. 굉장히 놀란 거죠.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워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신경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강지환 씨가 성추문에 휘말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5년 전에요. 필리핀 여성 침대 셀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에 그 강지환 씨가 필리핀 세부로 화보 촬영차 갔었는데 그때 한 현지 여성이 자고 있는 강지환 씨를 배경으로 셀카를 촬영해서 이걸 자신의 SNS에 올렸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는데 그 내용 안에는요. 함께 잤다는 식의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원정 성매매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침대 셀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죠. 연예인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에게 침대 셀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금 해명이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 해당 여성이요. 이건 연출된 사진이고 강지환은 나의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때 그럼 당시에 강지환 씨가 피해자로서 이 오히려 필리핀 현지 가이드 안에 이분을 고소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강지환 씨 그렇죠. 측도 더 이상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그 즉석 만남이 있었다고 치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쟤는 아닙니다. 이성 만남이 아니라 성매매였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쟤는 그 입증을 아닌데 해야지 그러면 성매매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호텔에서 누구라고 내가 방 키를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방 안에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강지한 씨 일반적인 해명을 팬은 믿는 사람은 아닌 것 없을 거예요. 근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중들도 이해하고 넘어간 사건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강지환 씨가 드라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강지환 씨가 주인공인 걸로 알고 되는데 이게 체포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뭐 이번 사태로 강지한 씨가 주인공인 T채널의 조선 생존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 작품이 공교롭게도 현재 소속사인 하이브라더스의 작품이에요. 근데 강지한 씨가 사실 이 소속사와 나름 제작사가 나름 인연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강지한 씨가 다른 회사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 화이로 와서 전속 계약을 맺었던 건데 계약을 맺자마자 자기 작품에 이제 출연을 시킬 정도로 회사와 이제 강지한 씨의 신뢰도가 두터웠는데 좀 이번 사건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소속사 입장은요, 강지환 씨의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사태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래도 좀 바람직하다고 느꼈던 게 강지환 씨 입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여성 역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스텝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네. 강지한 씨는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줬는데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일 S채널의 간판 앵커가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그 앵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당사자는 S채널의 김성준 앵커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적이었는데요. SBS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밤 영등포 구청역에서요,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을 해서 신고를 했고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기사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김성준 앵커가 어떤 분인지 찾아봤거든요. 1991년 S채널 공채기자 1기로 입사를 한 분이고요. 2011년부터 S채널 간판 뉴스, 8시 뉴스 메인 앵커로 얼굴을 알린 분인데 뉴스를 전해주던 분이 뉴스에 오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2013년도 이제 한국 방송대상에서 앵커상을 받을 정도로 뭐 경력이 화려합니다. 근데 이번 그 불법 촬영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마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가 SR을 거의 대표하는 얼굴격인 앵커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김성준 앵커한테 정치권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S채널에서 이제 뭐 앵커 역할 그리고 논설위원 역할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더 그래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알려주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이분이 그 처음에 이제 도망가다가 이번 출국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이 되면서 입건이 됐어요. 그 핸드폰에서 이 여자 사진이 그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분명히 처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2016년 몰카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보니까 53.8%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다시 재범을 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찍던 사람이 찍는다. 네네. 뭐 이런 경우에는 술에 좀 취해 있었고 아니면 평소에 내가 사진 찍는 게 취미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네, 아무리 평소에 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했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저는 지하철인 것 같아요. 네. 그 지하철 화장실 갈 때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불법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날짜가 그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날짜 체크가 조금 오래돼 있으면 괜히 무섭더라고요. 최근 날짜면 좀 안심이 되는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괜히 뒤돌아보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다 보면 네. 정말 이상한 분들이 흔히 변태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네. 제가
겨울에 앉아있는데 왠지 오른쪽 허벅지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허벅지 위가. 근데 제 오른쪽에 앉은 남성분이 자켓을 이렇게 접어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오른쪽 허벅지 쪽에. 근데 그 남자가 다시 접는데 그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는 너무 그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남자 앞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는 척을 하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계속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힐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복수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나름의 복수예요, 지금. 근데 이 신도림역이 정말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기억하세요? 정말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그 안에 갇혀있는 여자분들 표정을 보면요. 벌써 이 밑에서 이상한 남자분들이 지금 이 여자분을 막 어떻게 하고 있는 느낌이 다 있는데 소리도 못 지르는 게 너무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좀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런 김성준 앵커처럼 사회적 명성도가 높은 분이 이분마저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라는 괜히 그런 편견과 오해가 생기니까 이 여성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올라간 사건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 휴대폰이 포렌식 업체에 맡겨졌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이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한 뭐 객관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공개되고 다 알만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억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눌린 욕망이 좀 비틀어져서 왜곡되게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뭐 정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은 오히려 더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몰카를 애초에 왜 찍는 건지 이런 뭔가 아슬아슬한 기분 셀카 왜 때문에 그런 찍어요? 거지. 셀카는 우리가 이제 만족을 위해서 찍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만족을 해서 한 거죠, 결론은. 그 변태 심리가 대체 어떤 심리일지 이제 궁금한 그런 거죠.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거예요. 자신이 했을 때 큰 처벌이 안 받을 거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안 걸릴 거라고 이건 뭐 생각하는 범죄가 거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는. 그리고 기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거를 판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진을요? 뭐 어디 사이트에서 올려서 뭐 거기서 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 불법 촬영물을 찍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관음증적인 변태 성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유하게 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맞아.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엄지 눌러주고 뭐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것에 오히려 더 희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대상에 대한 몰카잖아요. 자기 부인을 몰카로 찍어서 올리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네, 그거 저는 논란이 기사에서 봤는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러면 막 이걸 어떻게 찍어왔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결국 변태적인 심리인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시사전망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전통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사전망대에서 작년 5월에 몰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접이요? 네. 근데 이분이 직접 나쁜 사람들 같은 이런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본적 보여주시면 네, 이제 그래서 그때 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번 처벌도 강하게 내려달라고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누리꾼들 댓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중에서 가장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시사전망대인데 뭐 몰카 전망대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어요. 이제 제가 이 프로에 꽤 오래 이제 출연을 고정적으로 했었었는데 굉장히 젠틀해요, 사실. 뭐 방송이라 물론 이제 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젠틀한 면이 좀 있고 특히 이제 방송 중에 자신의 어떤 성향 같은 걸 거의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젠더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내던 분이에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이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 굉장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누리꾼들이 더 배신감, 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그 학교에서 그 몰카가 발견됐는데 그 이사장이 잡으라고 그 잡았는데 결국 이사장이 그걸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대갈조린 안 잡힐 줄 알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에게 오십시오.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시사전망대는 폐지가 됐습니다. 본인도 S채널을 사퇴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S채널에서 이 전 앵커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던 것 같아요. 일부 취재진에게 일단 그리고 김성준 전 앵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성실히 조사받고 참여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로 다시 활동하시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분의 경우에는 저는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이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적인 일, 특히나 뭐 방송 관련 일은 아예 뭐 그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사회 활동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마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마 못 나설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와의 명성, 이미지는 무너지는 건 어쩔 수 그렇죠. 없고요. 네. 향후 어떤 사회활동을 막을 수는 없고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영위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삶을. 대신 적어도 본인의 그동안의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왔던 일은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방송에서 조개를 잡아먹었다가 징역 위기에 처한 여배우가 있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타이 PBS라는 매체인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의 여배우가 태국에 있는 감옥에 갇힐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여배우에 대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발단이 지난 6월 29일 날 네. S채널에서 방송됐던 그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은요. 태국 남부 이제 꼬묵섬이라는 곳의 인근이었거든요. 거기서 식량을 구해서 자급자족을 하잖아요. 네. 그중에 대왕족의 3개를 채취해서 먹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많이 퍼져 있지가 않고 굉장히 멸종 위기종. 그러니까 아주 뭐 국한된 바다에만 사는 멸종 위기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태국에서도 당연히 채취가 금지된 보호종인데 이걸 이제 채취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배우 이여름 씨가 제작진과 함께 경찰에 이제 고발을 당한 건데요. 이여름 씨는 2013년 데뷔 후 S채널 드라마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영화 더킹 등에 출연하는 등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 전에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제작진이 미리 고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으세요? 그때 네. 코디분이 있었고 코디분이 따라다니면서 저건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외국분이 있었어요. 보통은 현지인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보통 촬영 외국 나가면은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지 코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주기 때문에 코디로서 사실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이여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제작진으로부터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뭐 제작진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저희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아마 행동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작진이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인 걸 알고도 그냥 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 익명 커뮤니티에 그 자신의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누리꾼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여름은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병만과 스태프들은 채취 행위가 큰 잘못이라는 걸 절대 모를 수 없다. 스쿠버 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작진과 김병만 씨가 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 채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엄격한 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사실 전문 다이버들도 대왕조개에 발이 끼어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안에 고정된 이 대왕조개를 이여름 씨가 프리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해왔다? 이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면서 다이버 자격증을 가진 다른 스텝이나 혹은 김병만 씨가 사냥한 걸 이여름 씨가 들고 나오는 걸로 이제 연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배우가 무슨 작사를 갖고 물고기를 잡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로 낮은 바다에서 밑에 뭐가 있는 채취하는 그림들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여름 씨가 나서서 내가 뭐라도 좀 가져오겠다. 저기 가면 뭐 조개라도 있지 않겠냐고 갔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주 다녀온 이제 출연자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매번 그렇게 조작을 하고 설정을 하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글의 법칙을 가면 그 해당 연예인들 출연진들한테 먹을 걸 안 줘요. 가져가도 뺐잖아요. 실제로 가방을 다 가져가고 사실 그걸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초콜릿이나 이런 정말 막 이렇게 급할 때 사탕 이런 거를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만 손주머니 이런 데다 숨겨가기도 하는데 그걸 다 출연진이 뺏어갑니다. 그 촬영하면서 걱정이 이게 과연 며칠을 이렇게 먹을 거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물은 있어요. 근데 그게 출연진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먹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한 2번 정도 뭐 물고기 김병만 씨가 가서 급하면 물고기 잡아오니까 뭐 따먹고 뭐 이런 걸로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촬영하더라고요. 최대한 리얼하게. 지금은 뭐 의료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스텝을 꾸리고 사전 답사도 하고 다 정해진 루트 안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도전지구탐대 갔을 때는 저는 가까운 중국을 갔어요. 그런데 메인 PD님, 촬영 감독님 저 딱 셋만 갔어요. 네. 그때는 없었어요. 뭐. 그때 이렇게 갔어요. 조명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3명만 가는데 매니저를 데려가고 싶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명 갔는데도 애초에 저한테 설명을 했던 건 뭐냐.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는 물 있는 걸 못 갑니다. 물 없대요. 뭐 저는 새를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면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진시황의 무덤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래요. 오, 좋겠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갔어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촬영이 불가하다는. 그러니까 이미 촬영이 된다는 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 거야, 무작정. 어디 부족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가서 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걸 찍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버스를 10시간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그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어요. 물고기 이렇게 잡는 새. 배가 있는데 배가 이만해요. 뭐 이렇게 양 사이즈도 없어요. 그냥 대나무로 묶은 일자형 배에 보드처럼 올라서서 가마오지 새를 이용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려면 새 입을 벌려서 거기서 물고기 빼는 거야. 물 싫다고 그랬지, 새 싫다고 그랬지. 근데 그걸 시키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방송을 내가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찍었죠. 찍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 가지고도 불만을 삼을 수도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했던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태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제작진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또 이제 그 국립공원 측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제작진이 촬영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감시가 어려웠고 미리 법과 규정을 충분히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작진이 또 바로 또 다른 입장을 내놔요. 규정을 숙지 못하고 촬영한 점 사과한다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어요. 사과를 했는데. 왜냐면은요, 그 제작진이 촬영 전 보통 그냥 가서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국 관광스포츠부와 등문을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그 과정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조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해당 공문에는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 그 해당 PD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역은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이드가 있었으면 특정 어떤 것들은 함부로 손댄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건데 이 얘기는 맨 처음에 규정을 숙지 못하고 촬영한 점 사과했다. 이 사과가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근데 약간 특이하네요. 정글은 보통 가서 숙식을 이제 해결할 때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곳을 굳이 갈 이유는 굳이 가서 없는데. 그걸 왜 촬영을 했는지 저는 그게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태국이란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본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은 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설령 우리 대한민국의 S 채널인데 우리 공중파인데 무슨 항의를 하겠어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대왕조개가 됐든 뭐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촬영해서 그걸 버젓이 내보낼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태국이란 나라를 좀 무시했던 그 처사가 전 굉장히 좀 불편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정글의 법칙 연출 조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대왕조개가 됐든 뭐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촬영해서 그걸 버젓이 내보낼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태국이란 나라를 좀 무시했던 그 처사가 전 굉장히 좀 불편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정글의 법칙 연출 조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출연자와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2013년 2월이죠. 배우 박보영 씨의 소속사 사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보영이 먹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였고 동물을 잡아다가 근처에 풀어놓고 리액션으로 잡내 어쩌네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죠. 또 호텔에서 $1,000씩이나 맥주를 사서 밤마다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가서 진짜 그럴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저도 먹기 싫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좀 징그러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근데 먹을 게 없어 다른 게. 그러니까 돼요? 그냥 이걸 먹게 돼요. 그러니까 생선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막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구워 먹는 제 자신이 이게 정글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상황을 설정하는데 이 제작진은 이 SNS 글 내용을 듣고 뭐라고 했나요? 당연히 조작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당시 그 호텔에서 맥주를 마신 거는 매니저들이었고 출연진들은 전부 다 실제로 정글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설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글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요. 그 안에서 사실 먹어야 될 것보다 먹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많거든요. 동물도 이만한 해충하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서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애들만 잡아서 먹고 채취할 수 있는 애들만 채취해 먹고, 이거는 설정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위험하죠. 네, 근데 설정 단계를 넘어가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글의 법칙 폐지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글의 법칙은 그냥 간판의 이름일 뿐 정말 완전 오지도 아닌, 우리가 뭐 마을이나 전기나 이런 걸 쓰지 않는 한은 안에서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도 해보고 이런 거를 체험하는 공간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만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오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찍으면 이게 정글이냐 할 것 같으니까 못 찍는 거죠. 정말로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TV 나오는 게 다 진실이라고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예능을 들어서 다큐로 알아요. 아니요,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많은 오지 중에서 갑자기 어떤 부족을 만나죠. 그 부족들은요 그걸로 먹고 사는 부족이 있어요. 맞아. 어느 나라에서 촬영이 온다 가면은 다 몇 기다려. 주치에 얼마를 딱 주면은 그 부족들이 자기들의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놔요. 세팅이고. 오늘은 이걸로 해서 보여주고 이걸로 보여주고. 티셔츠를 벗죠. 티셔츠를 벗고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원래 그거 보고 너무 시계 풀르고. 자, S채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하고, 출연자 이여름 씨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여름 씨가 혹시 태국에 가서 뭐 징역을 산다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왕 조개를 채취할 경우에 최대 2만 밭,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는 한 76만 원 정도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징역형과 벌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려면 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한국의 신병 인도 뭐 조치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징역을 실제로 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이여름 씨 본인은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고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여름 씨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제작진이 들어가서 저거를 들고 나오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무거울 테니까 좀 힘들 텐데 다음에 들어가선 갖고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는지 본인이 알 거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여름 씨가 다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좀 더 이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여름 씨 사건 때문에 과거 무리한 촬영으로 인해 출연자들에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이번 정글의법칙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 생각났습니다. K본부에서 했었던 도전지구탐험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사실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체험하는 건데 정글의 법칙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정글의 법칙은 여럿이 가는 거고 이 도전지구탐험은 거의 혼자 가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근데 이제 1999년도에 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이 탤런트 고 김성찬 씨가 그 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에 오지 체험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 김성찬 씨가 누군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72년도에 M채널 공채 6기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해서 뭐 용의 눈물이나 전원일기 같은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지 체험을 촬영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말라리아로 판단이 됐고요. 결국 4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원래 다른 사람 대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복용해야 하는 그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지 않고 촬영하게 돼서 간염이 된 거죠. 그 김성찬 씨 사망 후에요. 이제 도전 지구 탐험대에 대한 이 위험성 여부가 계속 도마에 올랐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은 계속 갔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2005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폐지를 맞게 돼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요. 개그우먼 정정아 씨가 또 이런 굉장한 오지를 갔는데 아나콘다에게 직접 팔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루부 부족 체험을 위해서 콜롬비아에 체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일이 터집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의 위협이었을 것 같은데 아나콘다 6m짜리를 두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나콘다가 뭐 훈련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정아 씨의 팔을 물었고 이 당시에 뭐 정정아 씨가 후에 이야기를 한 게 그 상처로 피가 솟구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아나콘다의 큰 이 부리, 그 큰 송곳니에 많이 상처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위험성 논란이 커져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정정아 씨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 정정아 씨가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방송 활동이 한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면할 정도로 정말 안쓰러운 피해자인데 상황에 오히려 피해자가 됐어. 처해졌었습니다. 혹시 제작진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리포터 시절에 아기 곰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곰을 봤는데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사육사가 오는데 절대 안 문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사육사 목에 이렇게 할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로요. 이렇게 할킨 자국이 있어서 와,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억지로 하긴 했는데 곰이 진짜 긁을까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건. 예전에 치타에 물리지 않으셨어요? 치타에도 물리고. 저요? 그게 저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에서 촬영을 하다가 드라마 찍다가 아나콘다 여기 등을 물려갖고. 네, 그 치타가 사실 교육됐다고라는 치타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치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련사가 이렇게 키우는 치타인데. 근데 홍석천 씨 그 치타를 5시간 넘게 촬영을 하니까 이 치타도 좀 지치고 짜증나죠. 땡볕에서. 얘가 열받았죠. 네, 쉬게 해줘야 되는데 치타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더라고요. 5시간을 더 이상 먹을 거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마지막 한 장면인데 클로즈샷인데 치타가 너무 짜증났던지 제 뒤에서 저를 물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치타도 이게 뭘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 애라서 여기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등을 물어가지고요.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다행이네요. 완전 야생이었다면 완전 야생이었으면 여기를 물고 물어 뜯었겠죠. 근데 애가 안 물어봐가지고 짜증은 났는데 그냥 확 하고 달려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숨도 못 쉬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 더 문다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의 좀 극단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좀 무리한 촬영들을 하는 이런 관행들이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최우선시하는 방송 좀 촬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계에서도 빚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 씨가 13억 원 상당의 채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김혜수 씨의 빚 논란이 아니라 김혜수 씨 어머니의 채무 논란이 맞습니다. 지난 10일 오전이죠. 한 라디오에서 김혜수 씨 어머니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에 이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제보를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혜수 씨 어머니는 경기도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좀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 액수가 1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3개월만 빌려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털을 닦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근 1억이 간 상태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타운하우스 사업이 자금난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무가 다 이제 갚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빌려줄 수가 있죠?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돈을 빌려준 이유가 그 타운하우스가 생길 명의가 바로 김혜수 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김혜수 엄마니까 설마 안 갚겠어라는 생각에 당연히 갚을 거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는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한 거구나. 김혜수 씨 어머니를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순진하세요. 순수하신 분이시죠. 네, 되게 착하세요. 김혜수 씨의 엄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혹이 굉장히 그럼요. 유혹이 엄청나죠. 워낙 유명 연예인의 부모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도 사실은 그 이름값을 믿고 큰 금액을 조금 선뜻 빌려주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기 자식이 이제 유명 연예인으로서 큰 돈을 이제 벌다 보니까 좀 금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금 장윤정 씨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고충을 좀 겪었었잖아요, 과거에. 이번 채무 논란의 정확한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김혜수 씨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요, 약 1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니고요, 7, 8명 정도한테 빌렸다는 건데, 심지어 그 중에는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현직. 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히 또 말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김혜수 씨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김혜수 씨가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자신도 무언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좀 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 이제 가끔 사고 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원치 않게 제3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보면 왜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면 왜 같이 뭔가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연예인 당신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줬지, 당신 누나나 당신 오빠가 뭐길래 내가 빌려줘, 당신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지, 이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연예인이 나서서 갚아야 됩니다. 그 처음 보도한 매체에서요, 김혜수 씨 어머니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쭉 읽어보다가 그 대목에서 턱 막혔어요. 해수 팔아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해수 엄마니까는 해줬겠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부러 내 딸을 팔아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내 딸을 보고 나한테 해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알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김혜수 씨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그 김혜수 네. 씨가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그 10수년 전부터 어머니가 금전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좀 큰 불화가 생긴 거죠. 그 막대한 빚 때문에 어머니의 막대한 빚이 이제 김혜수 씨의 전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끊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저는 김혜수 씨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뭘요? 연을 끊은 게요? 아니요, 법적인 도의적 책임이 없다. 그렇죠. 없으면 없다, 뭐 있으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뭐 공감하는데 그 김희수 씨가 그 사업에 앞장서서 뭘 했다면 뭔가 책임은 있겠지만 전혀 뭐 상관없는 입장에서 뭐 그 사람한테 직접 김희수 씨를 보고 꺼준 것도 아니잖아요. 전 이건 김희수 씨가 너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근데 사실은 그게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연락을 끊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사실은 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미안한 마음이 있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막 다시 하고 뭐 빚내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차라리 연락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고 괜찮아, 울어. 토해내. 말하지 않아도 김혜수 씨 어머니의 입장은 어떤가요? 돈을 못 갚는 상황인 건가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업이냐면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를 짓는 사업,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에게는 이 광물 채굴 사업권을 따내면 400억 원의 특별 융자가 들어올 거다. 그럼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8년 동안 곧 들어온다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어머니는 정말로 이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분명히 옆에서 이 누가 어머니를 꼬드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어머니와 그 연락을 안 하다가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풍문단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예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뭐 어디 투자를 하셔서 곤욕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가정사를 좀 밝힌다면 저도 네. 지금 아버님하고 연락을 잘 안 해요.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다단계를 하신다고 물건을 이만큼 들어서 저 유명하지 않게 제 얼굴을 내세워서 팔더라고요. 치약이랑 칫솔인데 제가 써봤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팔고 있길래 아빠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그걸 팔길래 결국은 전 빠지겠다라고 해서 빠졌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안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연예인의 가족은 말 그대로 연예인의 그냥 아빠 혹은 엄마, 아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사람을 보고 빌려줘야지.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의 뭐 엄마나 혹은 아들이 누구여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떼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절대 이건 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나 아들, 딸 뭐 이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뭐 이런 사건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니저가 11년 전에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슬리피 그걸 씨한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아야죠. 못 받아요. 네. 차용증 썼어요? 아니요. 차용증도 10년 주기로 그거 해야 돼. 맞아. 리셋해야 돼. 리셋 안 영상 하고. 편지 한번 쓰시죠 매니저한테. 그래요. 예. 돈 가지고 오라고. 영상 편지. 이게 씨 500만 원 좀 언투처블 좀 주세요. 아하. 아유, 저런. 약합니다. 최근
최근 배우 이시연 씨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악몽 같은 이틀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시연 씨가 일본 여행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요. 악플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혹시 뭔가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면 뒤에 배경에 뭐가 걸려있는 이런 건가요? 올린 사진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출연하는 M채널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본인이 형광색 모자를 쓴 사진인데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하필 그 사진을 찍은 곳이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여행 자체가 도마에 오른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노역 손해배상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무역 보복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게 이런 비슷한 문제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일본 차에 이제 낙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좀 긁기도 하고. 네, 막 긁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좀 그거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거. 연예인들의 이런 SNS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일본에 관련된 뭘 올린질 않나, 이게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댓글에 제가 글 쓴 거에 일본 단어가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 이거 악한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이제 시기적으로 이 단어만큼은 일본의 잔재인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수정은 했지만 따지자면 모든 SNS부터 내가 쓴 글, 인터뷰 모두 수정하지 않으면 비난의 어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불이 막 지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시연 씨가 이제 그런 사진을 올린 게 뭔가 반일 감정이 지금 표출이 그런 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진우 씨를 팔로우를 해서 이제 사진을 보는데 이분의 그 부인께서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시연 씨가 여행을 간 김에 지인을 방문했다의 개념으로 가볍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에 깔리다 보니 이게 좀 더 커지면서 논란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런 사정을 해명을 한 거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개인 일본 여행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신난 듯한 뉘앙스의 어떤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런 글과 사진을 게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렇죠. 이시연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시연 씨가 그 논란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이 크게 또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온 이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간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중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화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 배우 김희성 씨가 SNS에 이 사나 씨에 대한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뭐라고 올렸냐면 아베가 날뛰는데 왜 사나를 퇴출하냐. 토착 왜고를 쫓아내야지 라며 아무튼 사나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글을 남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불매 운동과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 좀 너무 다른 포인트에서 접근해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는 듯한 그런 논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희성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뭐 네티즌들이 사나 씨나 일본인 멤버들에 대한 연예인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공식 SNS에 뭐 일본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우익 활동 등으로 의심되는 멤버들이 주요 타격이 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트와이스의 사나 씨가 좀 약간 해당이 되지 않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트와이스 사나 씨는 일본 연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었고 거센 비판에 지난 5월 트와이스 단독 콘서트에서
두렵고 무섭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급이 있었다 한들 우리가 잘 모를 정도의 언급인데다가 불매운동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연예인도 일본인이 싫어라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희성 씨가 굳이 한 번 더 짚어준 덕분에 이슈가 더 집중된 그렇구나. 효과가 예. 있죠.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김은성 씨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이제 일본인 연예인들까지 퇴출시키는 건 옳지 못하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반면에는 또 다른 누리꾼들은 뭐 김은성 씨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많이 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 브랜드 모델에는 이런 그 스타들이 또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몇몇 연예인들은 계약 기간이 완료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뭐 이후로도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풍문쇼에서 유명 일본 브랜드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브랜드 모델은 이런 그 스타들이 또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몇몇 연예인들은 계약 기간이 완료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뭐 이후로도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풍문쇼에서 유명 일본 브랜드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황영진 기자님 누구시죠? 진짜예요? 제가 했는데 근데 예, 꽤 예. 전에 한 전에 3, 한 4개월 거죠. 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 거고 예. 그때는 이제 뭐 가족들하고 거의 첫 광고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추억 만들려고 한 건데 근데 진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일 터지고 나서 제 막 DM으로 뭐 친일파, 황완용 뭐 이렇게 막 와요. 황완용? 뭐지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댓글도 막 그런 거 써 있길래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이었으면 광고를 안 했겠죠. 네, 그리고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재계약 안 합니다. 아, 소신 발언 재계약이 죄송한데 왔나요? 아예 어떤 데서 안 오는 그쪽에서 거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일본 광고 전 안 합니다. 아, 와도 안 하겠다. 한일전 어디 사이가 응원할 거예요? 좋아져도 저는 한국을 응원하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요. 저 조만간 태극기도 몸에 새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반일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어요. 이게 풍문이 아니라 현실로 좀 나왔었지 않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가 보니까 네. 2014년도에 그 일본에서 이승철 씨가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승철 씨가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한 4시간 정도 억류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통상적인 관례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입국 거부 사유는 밝힐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왜 그런가를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니까 그해 광복절에 이승철 씨가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죠. K채널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던 커플이었죠.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2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풍문단 여러분들도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잖아요. 와, 안 믿겨요, 아직도. 솔직히 저는 안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믿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이름을 알렸던 배우 박하니 씨도 짧은 결혼 생활 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배우 박하니 씨가 전 남편과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박하니 씨의 전 남편은 지난 2000년에 데뷔한 래퍼
빌스텍스입니다. 바스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난 2005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제작한 힙합 독립 군가라는 앨범에 참여해서 국가보훈처 공로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2014년에 힙합 예능이죠. 쇼미더머니에 출연해가지고 대중성을 얻은 그런 래퍼입니다. 근데 박환희 씨가 지금 몇 살이죠? 제가 알기로 20대인 것 같은데 그냥 전 마냥 어린 여배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데 두 사람은 간호사? 그렇죠. 간호사로 나왔었죠. 간호사로 나왔어요. 언제 그러면 결혼을 한 겁니까? 두 사람의 결혼 당시 박한희 씨 나이가 22살, 그리고 빌스텍스 씨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박한희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계의 송혜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2009년에 빌스텍스를 만나게 됐고 굉장히 그 남성분의 강한 대시로 그의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8월 달에 동거를 했고 임신을 하고 나서 급하게 2011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또 결혼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요? 두 사람이 2012년 말에 이제 성격 차이와 또 종교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 지나서 비교적 최근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4월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한희 씨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 빌스텍스 씨와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박한희 씨 나름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 그쪽 집안에서는 이제 여자 연예인이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 난 너랑 결혼 안 해 라고 하셔서 되게 쉽게 꿈을 포기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이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빌스텍스 씨 측에서는 박한희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하를 했고 또 비난을 일삼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한희 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한희 씨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박한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빌스텍스의 어떤 폭력성과 또 뭐 시아버지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의 충격을 받아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폭력이라는 거는요. 저는 부부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는 남편에게 등짝 스매싱을 해요. 그것도 폭력 아닌가요? 예,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만약에 했다면 아마 못 견뎠을 것 같긴 해요.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예. 그거, 가만두지 않겠을까요? 예, 더 무서운 상황을 만들었겠죠. 네. 김가연 씨가. 부정할 수가 없군요. 네. 무엇보다도 좀 놀라웠던 건 이 시기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박한희 씨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남편의 폭력성과 폭력 때문에 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게 뭐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뭔가 폭력을 당했을 때 조금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뭐 별거 기간 중에 박한희 씨가 이제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때 빌스텍스 씨가 병원에 와서 박한희 씨 자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을 막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 알아야 되나? 요즘 말로 TMI라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꼭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은. 최대한 그 뭐 가정 안에서 무슨 싸울 일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툴지언정 이걸 외부에 공개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 싶으면 뭐 아이를 정말 못 만난다. 뭐 나 너무 힘든데 양육비를 정말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뭐 기댈 수 있는 게 말이 안 통하면 뭐 언론일 수도 있는 거죠. 아이돌 중 최연소 나이에 결혼한 이효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분, 이분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유키스의 동호 씨입니다. 네. 아, 유키스 알죠? 유키스 히트곡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만하니. 뭐 이 노래로 아마 그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또 빙글빙글, 스토커, 네버랜드 등 뭐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이 아이돌 그룹이죠. 네네.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몇 살이었죠, 그 당시? 동호 씨가 결혼을 한 나이가 22살이에요. 아, 일찍했어요, 일찍. 진짜 어렸구나. 어렸을 때죠. 네, 그때 결혼한 아내는 1살 연상이었었는데 1년 반 교제 후에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저도 이때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연소 아이돌 유부남이 탄생했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속도 위반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때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소속사에 물어봤을 때도 아니다. 그냥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7개월 만에 등남을 했고 속도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 어린 아빠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와의 만남에 얽힌 비화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용이 되게 강렬해요. 둘이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부동산 사기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동호 씨가 집을 사려고 알아보다가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집을 사게 됐대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부동산이랑 짜고 사기를 친 집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부동산이랑. 아하,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여행 간 사이에 사기를 친 거예요. 친구랑 부동산. 시래기네요, 시래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 사이였던 아내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줘서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게 결혼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정말 최고인데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부동산 사기를 당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데 10억이라고 하죠. 와, 10억이에요? 10억짜리죠. 크다. 결국은 10억과 사랑을 이렇게 맞바꾼 셈이잖아요. 어이구, 비싼 그러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게 됐나요? 이혼 직후에 동호 씨가 SNS를 통해서요, 직접 이유를 밝혔어요. 일단 많은 상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아이 엄마도 나쁜 관계로 헤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혼 후에 이제 동호 씨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재결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로. 네. 동호 씨 현재 근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본에서 DJ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국내 연예계 활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결혼이라는 건 워낙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두 가족 문제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주변 보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쳐도 한 번 더 좀 주변을 좀 조언을 많이 듣는 그런 결혼이 좀. 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스타들 중에는 20대 초반에 이른 결혼을 하고 연예계에 데뷔한 경우도 있죠. 네, 이분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변정수 씨입니다. 21살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모델로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드문 케이스죠. 네. 변정수 씨는 사실 지금 이렇게 모델, 뭐 연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홈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일찍 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20대 초반에 모델 데뷔를 했으면 사실 돈 걱정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변정수 씨 남편이 이제 대학 시절에 선배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이 변정수 씨의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시집을 가면 거기서 좀 등록금을 대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서둘러서 시집을 보내게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남편 쪽이 재력이 좀 괜찮아서인가요? 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대학생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변전수 씨는 신입생이고 남편은 복학생 아닙니까? 그냥 대학생이라서 그냥 초라하게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성공하면
리마인드 웨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정수 씨가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 루머도 상당했거든요. 많았죠. 남편하고 이혼설도 있고 위기설도 있고 정말 많았어요. 뭐였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변정수 씨가 M채널 위기의 남자라는 드라마로 배우 활동을 시작할 때쯤 생긴 루머인데 변정수가 이혼을 했다더라, 변정수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러한 루머가 막 떠돌기 시작한 거죠. 네. 이혼설, 재혼설이 돌던 와중에 심하게도 또 사망설까지 돌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진짜 황당했어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2003년인데요. 변정수 씨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삽시간에 퍼진 적이 있었어요. 결국 변정수 씨가 경찰에 그 유포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최초 유포자 2명이 자진 출두를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구였나요? 대체 왜 그런 유포를? 누구였어요? 최초 유포자는 19세 여대생으로 그때 알려졌는데 그냥 처음에 그냥 재미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변정수 씨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그 가해자와 독대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6살짜리 애가 있는 엄마인데 나를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세 여대생이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또 했고 그래서 변정수 씨도 그 자리에서 또 고소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런데 변정수 씨는 처음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나는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가요? 결혼 사실을 업계에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스태프한테 걸린 거죠. 그 뒤로 당당하게 유쾌하게 나는 유부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변정수 씨가요. 2000년 미국 무대로 진출한 한국인 모델 1호가 됩니다. 정말 모델, 이런 패션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뉴욕과 파리 등에서 활약을 했는데 돌연 이런 뉴욕 런웨이를 다 때려치고요. 귀국을 합니다. 뭘까요? 그때 막 잘 나갈 땐 집밥? 집밥 때문에? 향수병? 아니면 남편이 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죠. 네, 정답은 딸 때문입니다. 딸. 때문입니다. 변정수 씨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휴식기 때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충격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돼요. 딸이 오랜만에 본 자신을 보고 이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변정수 씨의 동생분이 이 딸을 돌보고 있었는데 변정수 씨를 오히려 이모라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진짜 둘이 닮았잖아요. 맞아요. 자매가 잘 닮아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나를 계속해서 케어해준 사람은 엄마지. 변정민 씨니까. 그 아이가 또 나이가 3살이니까 그렇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바로 진보다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엄마 피는 그 못 속인다고 그렇죠. 최근 톱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해서 본격적인 모델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돌 때인가 아니면 하여튼 무슨 잔치 때 생일 때인가 하여튼 갔었어요. 제가 네네. 사회를 봐줬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엄마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엄마들 생일 잔치를 해도 그렇게 매번 무슨 뭐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딸이 변정수 씨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쵸. 제가 크고 나서 못 봤는데 채원은 아저씨 기억 못 하겠네요. 자, 풍문 드로쇼.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풍문 핫 인터뷰입니다. 조정아 기자님이 아주 반가운 인물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올해로 데뷔 무려 31년 차가 된 굉장히 오래된 대배우네요. 대배우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원로 배우네요.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왕 전문 배우예요. 최수종 씨. 이거만. 유동근. 최수종. 바로 아역 배우 출신 배우 정태우 씨. 많이 했어요. 맞아. 28살에 결혼해서 현재 10년째 인꼬 부부로 살고 있는 정태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태우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풍문 핫 인터뷰의 주인공 배우 정태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요즘 최근 근황이 너무 궁금했어요. 요새 얼굴이 많이 까매졌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도 저기 양양 바닷가에서 서핑하다가 왔거든요. 네, 요즘 서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오시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올해로 데뷔가 벌써 31년 차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올해 연세가 그럼 아, 연세라니요? 뭐 31년 차 정도 네. 되면은 뭐 올해 환갑 아유, 왜 이런 그러세요? 초동안이신 건지. 네. 뭐 어렸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도 만 30년이 지난 건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연도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 세요. 세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이는 우리가 미지수로 우리가 네.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데뷔를 몇 살에 하신 거예요? 데뷔를 6살? 6살? 네. 6살에 그럼 대본을 다 외우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때는 글을 아직 못 뗐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네. 그걸 이제 듣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천재 아닌가요? 듣는 걸 그 모든 씬을 다 외우는 거면? 모든 시를 다 외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사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자연스럽게 성인 배우로 딱 인식이 됐죠. 그 작품이 아무래도 뉴논스톱인 것 같아요. 그 뉴논스톱 촬영하는 시기가 저한테는 더 재밌었고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행어도 있으시잖아요. 네. 뭐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저런. 이거 오랜만이네요. 예. 저런. 혹시 쌍둥이 자매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그냥 동생이 있는데. 쌍둥이 자매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당신이겠군요. 알면서. 맞아, 기억나요. 네, 이 장면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게스트들이 이렇게 저를 상대하는 게스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자분들이 오셨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 여자분들한테 계속 이런 작업을 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때 그립네요. 요즘 TV에서 잘 못 봐서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나름대로 그래도 네.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청자들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못한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도 있으세요? 많죠. 저는 스릴러 장르 되게 해보고 싶고요. 네. 초단편 영화가 네.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작품을 네. 선정해서 네. 제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좋은데요? 네. 그래서 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 저도 그게 굉장히 설레요. 아, 그리고 네. 그 장르가 스릴러예요. 너무 괜찮네요. 이거 한번 쳐도 되겠는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오시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서퍼로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양양이라는 곳에 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핑이라는 걸 해? 근데 하더라고요. 진짜 보드 하나 들고 사람들이 바다에 떠있고 파도를 타더라고요.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머리도 이렇게 기른 이유가 이 서퍼들이 머리를 기르더라고요. 좀 따라해봤어요. 약간 서퍼처럼. 서퍼 인싸 아이템이 이제 긴 헤어군요. 가족분들이랑도 서핑 혹시 하세요? 가끔 가죠. 하준이는 3년 전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해요. 정태우가 결혼을 했어? 아이돌로 보이지만 아이 둘입니다. 결혼을 하신 나이가 28.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어요. 빨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다음 생에서 좀 늦게 해도 괜찮겠다. 최근에
결혼 10주년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됐어요. 목이 간단하네요. 갈라지네요. 목이 내리시는데요. 네. 10년 동안 정말 네. 행복했고요. 네. 네. 힘든 순간순간 있었지만 왜냐하면 네.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부부싸움도 하세요? 게임이 안 돼요. 되게 서운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3박 4일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가 네. 아내가 돌아왔어요. 네. 근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반가워서 나를 바라봐 주길 원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사람들을 보더니 이거 설거지는 왜 안 해놨고 이거 왜 분리수거는 왜 안 해놨고 그걸 먼저 보는 거죠. 집안 주파수가 상태를. 달랐네.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좀 상처였어요. 나의 가족은 정태우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날개. 날개? 무겁지만 또 어떨 땐 힘들 때도 있지만 나를 날게 해주는 날개. 늘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태우 씨 그대로예요. 얼굴이 그대로야. 진짜 동안이야. 야, 아니, 근데 대단하네. 그래도 수염 기르고 좀 머리도 기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하고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왜냐면 아역부터 정말 봤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멋있지 않아요? 근데 눈이나 이런 건 또 아역들은 똑같아요. 예. 앞으로 더 많은 작품 속에서 정태우 씨의 멋진 연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풍문으로 들어쇼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오늘은 스타들의 사랑과 전쟁에 대한 각종 풍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